회의에서 먼저 핵무장 해제는 없다며 종전선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북한은 미국 해구산도 제거해야 한다는 본심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사법부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태풍 짜미가 상륙한 일본은 등대가 뽑히고 여객기와 고속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쓰나미 사망자가 830명을 넘고 약탈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강공원에 텐트를 칠 수 없지만 규정은 무용지물입니다. 바닥에 핀을 박으면 안 되고 텐트 2개면은 열어둬야 합니다. 심야 텐트가 불법이란 사실도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인데 현장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 같은 이 최근 상황에서 북한이 아주 정색하고 내놓은 발언이라 주목이 됩니다. 당장 미국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미국이 과연 종전선언으로 화답할지에 지금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뉴스7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이 시점에 강공으로 나온 이유, 또 미북 협상은 어떻게 될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 없는 선 비핵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행동 원칙을 수차례 언급하며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호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15분 연설 동안 신뢰라는 단어를 18차례 언급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힘겨루기로 해석됩니다. 또 싱가포르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이 가장 큰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을 비판했지만 1년 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미국 내 대북 강경파와 분리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 외교장관을 모두 만났지만 강경화 장관은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또 미국이 끊임없이 한반도 주변의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고집을 했는데 이 속내가 결국 미국의 핵 우산 철수를 뜻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은 자신들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전에 사용한 나라라며 자신들의 핵 개발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미국은 조선 전쟁 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고 했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자신들은 미국에 돌멩이 하나 날린 적 없지만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핵 공격을 위협했고 이후에도 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 전략 자산을 끌어들인 나라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담긴 핵 없는 한반도의 속뜻이 미국의 핵 전략 자산, 일명 핵우산 제거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핵무기를 해제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리용호 외무상은 제재로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의 의미를 안영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지금 보면은
원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데 갑자기 예상보다는 강경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많이 누그러들었거든요. 하지만 뭐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다. 예. 그리고 유엔사는 유엔이라는 이름을 도용했다. 이런 아주 거친 표현들은 여전했습니다. 예.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미국 언론에서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유엔 주재 죄송합니다. 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의 신뢰 구축을 호소한 것이지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또 협상력을 키우려는 삿바싸움 정도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삿바 싸움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종전 요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번 연설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네. 이런 두 가지입니다. 예. 결국 종전선언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신호를 주고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서 숨통을 트여줘야 결국 비핵화에 나서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아하. 그리고 노동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예. 북한이 미국에 이런 요구를 하면서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허. 예. 이용호 외무상 발언을 보면 비핵화 당사자가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좋아질 때 예. 비핵화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려대로 어떤 북한은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어떤 그 미국을 압박하는 어떤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한다거나 또는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까? 네, 미국 CBS 방송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유엔 안보리 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정부는 이런 종전선언을 어떤 정치적 선언, 그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조금 가볍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미국은 종전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종전협정 정도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어허.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겠죠. 예.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하게 되면 예.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예. 북한이 핵리스트 제출과 같은 어떤 초기 비핵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일성대 총장이 뉴욕 포럼에 보낸 연설문에 보면 정전 선언을 넘어서 평화 협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보고 있고 네. 평화협정을 비핵화의 출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하면 비핵화는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일성대 총장을 발언을 보면 예. 결국에는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을 요구하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또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먼저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우리 판문점 선언에도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 미국의 어떤 핵 위협도 제거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과 맞물려서 결국에 그 해구산 제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진행 과정을 좀 꼼꼼히 챙겨가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안영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최고 인사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박병대, 차은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 전 대법관 3명에 대해서도 줄줄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나 전 대법관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6월 18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최초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 전 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만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재판 거래가 있을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이기에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킨 검찰. 이번엔 지난 정권의 사법부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거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들은 검찰 출신의 경력 판사로 영장 전담으로 이번 달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기존 영장 전담 판사들과는 달리 사법농단 주요 사건 심사에 투입이 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한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년 검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지난달 3일 영장재판부에 합류해 대법관이 포함된 사법농단 압수수색 첫 영장심사에서 영장을 대거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번을 포함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총 7번의 영장을 청구해 기각당했습니다. 이 심사들은 기존 3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맡았습니다. 전 사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진전에 검찰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이규진 전 양형실장,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추가 진술과 물증 등이 영장 발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심사 판단의 갑작스런 기류 변화에 당혹해하기도 했습니다. 들쑥날쑥한 영장 발부 기준으로 비판받고 있는 법원은 명부장 판사를 배치한 지 한 달 만에 5번째 영장 전담 판사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현재 이 시각 일본은 초강력 태풍 짜미의 상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보대로라면 밤 9시쯤 오사카를 거쳐 점차 수도권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과 전철이 중단되면서 교통이 마비됐고 강풍과 폭우로 이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비바람. 이미 거리는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비바람의 거친 기세에 우산은 찢어지고 가로수들은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24호 태풍 짜미가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하면서 가고시마현 등 규슈 지방에는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의 등대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50명 넘게 다쳤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시속 46km의 속도로 시간당 90mm의 비를 뿌리면서 일본 수도권으로 돌진 중인 짜미는 오늘 오사카와 나고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은 내일 아침 6시까지 폐쇄됐고 이미 1000편 넘는 항공편이 결항된 상황. 신칸센도 오사카를 중심으로 운행 정지에 들어갔고 규슈 남부 지역엔 산사태 경보로 3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쿄 역시 짜미에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어서 열차 운행 중단과 광범위한 피난 권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강진과 쓰나미가 연이어 강타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혼란을 틈타 상전 약탈에 대규모 탈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은 건물.
흩어진 잔해 더미가 강진의 위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규모 7.5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리 곳곳엔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Ditemukan di pantai-pantai korban meninggal. Jumlahnya masih dalam pendataan.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832명.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이 머물던 시내 호텔 잔해 아래 수십 명이 갇히는 등 사망자가 최대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elihat secara langsung keadaan yang ada di Sigi, di Donggala, di Palu. 이런 혼란을 틈타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상점 건물에서 주민들이 옷가지 등을 잔뜩 짊어지고 나오고 교도소에선 재소자 수백 명이 탈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진 이후 여진이 100여 차례 이어지면서 정부는 군용기를 동원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는 수색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공항에 비행기 이착륙이 어려워 본격적인 수색 구조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수원의 한 모텔에서 새벽 시간에 불이 나 투숙객 2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텔 유리창이 깨지고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6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22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1층 계단실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식별된 번호 담배꽁초 의심돼서 추가적인 조사가.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화염에 녹아내린 건물 구조물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북 예천군의 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층 마트하고 이제 2, 3층 웨딩홀하고 이제 규모가 연면적이 4,6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크니까.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 지름 70cm, 깊이 20cm 크기 포토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부서졌습니다. 관할구청이 신고 20여 분 만에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즘 한강공원 등에 텐트를 치고 가족 연인과 함께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밤 9시 이후엔 텐트 설치가 금지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텐트 사용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강공원 잔디밭 곳곳에 그늘막과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늘막을 높이 올려 땅에 꽂아두고 텐트에 난 창과 문을 모두 굳게 닫고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에 핀을 박으면 안 되고 텐트 2개면은 열어둬야 합니다. 또 밤 9시 이후 텐트 설치는 아예 금지됩니다. 밤 9시가 넘어 한강공원에 가봤습니다. 여전히 텐트가 가득합니다. 철수를 했어야 할 텐트 앞에선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도 지키지 않는 시민도 있습니다. 텐트 빌려주시는 분이 한 10시쯤에 검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사도 그냥 대충 안 하고 지나가기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밤 12시까지 텐트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10시에 문을 닫는 대여 업체는 시민들이 반납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정한 규정을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적용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른바 홀짝 게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화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둘 중 하나에 거는 도박이 등장했습니다. 업자들은 외환맞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도박 사이트를 소개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신중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외환 환율 그래프.
실제 금융시장에서 운영되는 FX 외환 마진 거래는 특정 해외 통화들 사이의 환율 변동을 예측해 환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49살 김모 씨 일당은 FX 외환 마진 거래를 도박에 이용했습니다. 실제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내가 이긴 거고 네. 내릴 경우에는 진 거예요. 1분 단위로 특정 환율의 등락에 베팅해 맞추면 베팅 금액의 2배를 주고 틀리면 모두 업자가 가져가는 홀짝 도박 방식입니다. 마치 FX 마진 거래 투자의 일종인 것처럼 속여 도박장을 운영한 겁니다. 오프라인 체험장을 마련해 놓고 회원 약 6,600여 명을 모집한 다음에 판돈은 한 50억 정도로 지금 특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사한 도박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거 좀 보셨어요? 5만 원씩 뭐 적립금 넣어주고 뭐 투자 뭐 자고 막 보이는 것처럼 외환거래 실전 체험장이라는 이름을 건 도박장들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들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혹시 불법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합법적으로 해서 대법원에 특허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법무부가 일반 국민의 벌금은 엄격하게 징수하는 반면에 법무부나 검찰 직원들의 잘못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씨는 2011년 파면되면서 벌금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년째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일했던 공무원 B씨도 2016년 파면됐습니다. 벌금을 2억 5천만 원이나 받았지만 역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한 푼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징계 부과금을 내지 않은 검찰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17명, 10억 9,100만 원입니다. 징수 집행률은 고작 5% 수준입니다. 열에 하나도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부과금은 국가 공무원이 돈이나 향응수수, 횡령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벌금을 걷고 있습니다. 징수 집행률은 99%입니다. 공무원 징수 집행률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 국민은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서 그 벌금을 채우는 실정인데 법무부가 이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주기마다 납부독촉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른바 교육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 불법 위장 전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적발된 위장 전입 3,000건을 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로의 위장 전입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적발된 위장 전입 건수는 3,200여 건이 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서울 지역 학교로 이뤄진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대구, 인천,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의 지난해 위장 전입 적발 건수는 420여 건으로 전년보다 62% 급증했습니다. 강남 서초와 목동 학군이 포함된 강서 양천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으로라도 자녀를 명문고에 입학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도와 목적이 어떻든 거주지를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있어도 단속이 어려운 데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요즘 일자리 상황이 이른바 고용 참사라고 할 정도라고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실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문을 닫은 GN 군산공장. 하루아침에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협력업체엔 재고 물품만 쌓였고 공장 주변 식당은 매출 감소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전 잘 될 때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완전 매출이 확 꺾여버렸죠. 실제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실업자 수는 112만 9천 명으로 IMF 환란 직후인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4조 5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업자도 늘고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도 인상되면서 총액이 뛴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보다 일자리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여겨졌던 미국과의 실업률 격차도 급격하게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2분기만 해도 미국 실업률이 0.5%포인트 높았지만 올해 2분기엔 0.1%포인트로 17년 만에 최소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수도 부진돼 있고 그러니까 조금 위기의 경고등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사실. 우리 일자리 상황이 연말까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례적인 한미 실업률 역전이 임박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는 오늘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심 의원의 사우나 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능한데 청와대가 반성 없이 규정 위반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 주장 일부를 재반박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용 비용이었습니다. 6만 6천 원. 군인들을 유례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리조트에 있는 그 목욕시설을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비를 결제할 수 없는데 청와대가 반성 없이 규정 위반을 시인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 지침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 의원은 또 청와대 업무 추진비는 감사원의 감사 중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감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책자문료는 회의 참석 수당과 별개로 존재한다면서 회의 참석 수당으로 정책자문료를 줬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꼼수,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재차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에 나온 감사 결과 보고서 기관 운영비 항목에 업무 추진비가 다 포함된 것이라면서 감사를 다 받았다고 했고 청와대 예산 항목 가운데 회의 참석 수당만 있을 뿐 정책 자문료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주유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곳에서 택배 물류센터나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 택배 수화물이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송장을 인쇄해 박스에 붙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름을 넣는 주유소입니다. 전국 11,000여 곳에 달하는 주유소가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량 출입이 쉽고 도심 곳곳에 있다는 입지를 활용했습니다.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수익 창출이 돼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택배회사 입장에서도 주유소 입장에서도 윈윈입니다. 이번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벌써 하루 주문량이 5천 건이 넘어섰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사업인데 주유소가 주변보다 구조가 높아 그림자 발생이 적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해마다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는 2010년 13,004개를 정점으로 8년 동안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 주유소들의 수익 창출을 돕고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기름만 넣는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90도 인사,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북한의 한 대학을 방문을 했는데 학생 등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나왔습니다. 네. 북한 김책공대인데요. 기념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인 학생과 교직원들이 김 위원장 보고 환호를 하고 있죠. 네. 예, 이렇게 네.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네. 네, 이를 두고 이달 중순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숙여서 한 인사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북한 주민들로서는 좀 접하기 좀 쉬운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숙이는 게 접하기 쉬운 장면은 아닌데요. 예. 물론 문 대통령의 인사가 주민들에게도 또 김정은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머리를 숙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난 7월이죠. 제5차 전국 노병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방송된 적이 있고 예. 또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할 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도 뭐 자신감에 따른 표현이다라던가 김정은에게는 부친이나 김일성 때처럼 절대적인 수령론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른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 그 문 대통령 방문 때 선물 받은 풍산개가 청와대에 돌아왔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당시에 풍산개 한 쌍을 선물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까지 검역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검역 절차가 마무리돼서 지난 27일 청와대가 인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지난 2000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때 그 풍산개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방북 사진으로 교체, 어디에 사진을 교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주중 북한 대사관 이야기입니다. 주중 예. 북한 대사관 외 벽은 늘 체제 선전물로 가득한데요. 네. 최근까지는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등이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사진으로 도배됐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사진도 한두 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평양 도착부터 식사, 환담, 공연 관람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는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진들은 마치 우리가 이 평양 공동선언 실행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북한 측에서요. 예. 우리가 이런 큰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국제사회도 제재 완화 등 우리에게 뭘 좀 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믿기 힘든 짐 정리,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공항에서 찍힌 장면입니다. 예. 한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실려 나오는 고객들, 승객들의 트렁크를 정성스럽게 손으로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인터넷에서 우리는 짐 부리는 그 직원들이 막 짐을 던지거나 함부로 다루는 모습들만 늘 지켜봐 왔었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때문인지 인터넷에서 100만 페이지 뷰를 달성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 기자, 추가로 또 하나 전해줄 소식이 있다면서요?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설득 중입니다. 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과 김 사무총장이 3고 초료, 5고 초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조강특위는 조사 또 심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올해 연말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부는 요즘 걷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시민 15,000여 명이 서울 도심을 걷는 등 전국 곳곳에서 걷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주요 등산로와 둘레길도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15,000여 명의 시민 행렬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손을 잡고 서울 도심 한복판을 걷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씨에 우리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반포 한강공원까지의 거리는 7.6km. 시민예술단이 코스 곳곳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했고 남산터널은 클럽으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하자 하면서 친구 넷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참가한 것 같아요.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도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편백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공기,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공기는 너무 좋았어요. 비 온 뒤라 너무 맑고 좋았어요. 충남 계룡산에는 등산객 만여 명이 몰리며 가을 산행을 즐겼습니다. 날씨도 좋고 햇빛도 많이 쬐고 바람도 많이 불고 기분 좋고 계룡산 처음 와봐서 등산하는 게 너무 좋네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민들은 걷고 웃으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사물놀이와 스트릿 댄스, 힙합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물놀이 탄생 40년을 기념한 특별한 공연이 여의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수영 기자, 사물놀이와 힙합 아주 독특한 조합이네요. 네, 북, 장구, 꽹과리, 징, 이 악기들의 합주가 사물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지 올해로 40주년이 됐습니다. 이 40주년을 기념해서 팝핀과 힙합 그리고 사물놀이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마련이 됐는데요.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모두 거리 문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역대 최고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김덕수 사물놀이 거장 총감독과 안숙선 명창 그리고 힙합 대부인 가리온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전통의 철학이 그거거든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이 하나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 오늘 40주년을 준비를 했고, 오늘 공연은 김덕수 명인이 총감독을, 한국 스트리트 댄스 1세대인 박성진 서울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안무감독을 맡았습니다. 듀스 출신 프로듀서 이현도 씨와 앙상블 신하위의 신현식 씨는 음악감독으로 합류했습니다. 1세대 힙합을 대표하는 가리온의 랩과 북청사자춤이 어우러지고 전통음악과 스트릿 댄스의 한판 대결이 벌어집니다. 힙합은 삶을 노래하고 또 어찌 보면 삶의 반영이라는 의미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물놀이 역시 삶이 반영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스트릿이라는 공통 지점이 있는 거죠. 사전 버스킹 공연도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이 아이들은 힙합을 듣고 스트릿 댄스 같은 것들을 보고 자랐는데 저는 취미로 사물놀이를 배우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즐기는 문화와 아이들이 즐기는 10대 문화를 같이 한 공간에서 사물놀이 40주년 기념 공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총 20여 차례 열립니다. 농악에서 시작한 사물놀이가 현대 음악과 춤을 만나 미래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0월 첫날 출근길에는 조금 더 두께감 있는 겉옷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은 더욱더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1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4도가량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남부, 충북과 전북, 영남 서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초강력 태풍 짜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일본 대부분 지역에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풍랑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도에는 이미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첫 주는 대체로 쾌청한 하늘 속에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군 위상을 알리고 장병의 사기 진작, 안보 태세 확립이 국군의 날 제정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국군의 날 행사는 역대 최소 규모의 저녁 축하 공연이 주요 행사라고 합니다. 부디 공연 출연진보다 우리 군과 장병이 주인공이 되는 국군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